어느 작은 고을에 살고 있는 명옥이는 병든 홀아버지와 어린 동생 갑수를 돌보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입은 세 개였지만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명옥이 혼자였기에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품삯일을 나갔지만 도무지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해봐야 아버지 약값은커녕 당장 내일 끼니를 또 걱정을 해야 할 판이구만. 아버지도 갑수도 나만 의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대로는 안 되겠구만. 그리하여 명옥이는 도둑질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품삯일을 해온 덕에 몸놀림은 민첩했고 손재주도 남달랐기에 의외로 도둑질에 소질을 보였지요. 명옥이는 무사히 마을 창고에서 쌀 한 포대를 빼내고는 그것을 장무라비에게 팔아 그 돈으로 아버지의 약을 마련했습니다. 웜에. 명호가 네가 돈이 없을 텐디. 도대체 이 약을 어떻게 마련한 것이냐? 제가 매시는 대감 어르신께서 워낙에 제가 일을 잘한다고 품삯을 좀 더 얹어주셨구만요. 아버지는 돈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이것 좀 드시고 기운 차리셔요. 그래, 이것이 어쩌면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는 없을지 모르겠구만. 그래. 이후 명옥은 낮에는 품삯일을 하고 밤이 되면 주변 마을을 누비며 도둑질을 일삼았지요. 그리하여 그 돈으로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고 동생을 먹여 살리고는 조금씩 돈을 모아 마침내 작은 땅을 산 후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명옥이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탐탐치 않게 여겼는데요. 언니 명옥이네 봤는가? 명옥이네가 언제부터 저라고 부유해졌는지 모르겠구먼. 그러게나 말이오. 품삯만으로 지그 아버지 약값을 떼고 지 동생을 건사하는 데다. 저렇게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디 말이오. 혹시 그 밤에 도둑질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구만. 명옥이가 도둑질 같은 나쁜 짓은 안 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저것이 밤에 기방에 드나드는 것 같은디? 어디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갑자기 집이 잘 살 수 있겠는가? 이렇듯 명확한 근거는 없었지만 명옥이에 대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 한번 던진 말은 그 자체로 진실이 되어 어느새 명옥이를 둘러싼 마을의 시선은 차가워져만 갔지요.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명옥이의 아버지 병세는 완전히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 갑수도 훌쩍 자라 이제는 혼자서도 농사일을 해낼 만큼 충분히 컸기에 명옥이는 비로소 어깨를 짓누르던 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자 그녀는 이제 주변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마을 친구들이 하나둘씩 시집을 가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남몰래 가슴 한켠에 새 출발을 꿈꾸기 시작했지요. 나도 언젠가 저들처럼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구만. 하지만 명옥이의 희망과 기대와는 달리 명옥이 집에 매파가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워낙에 명옥이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퍼진 데다 그 소문은 근방 마을에까지 전부 퍼져 명옥의 집으로는 어떠한 혼담도 들어오지 않게 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명옥의 아버지의 가슴에는 딸 명옥이 자신을 위해 도둑질을 해 혼담이 끊겼다는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를 잡았고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 내 탓이구나. 명호가, 네가 도둑질에 손을 댄 것도 네 앞길이 막힌 것도 모두 내 탓이구만. 나만 병들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다 제가 좋아서 한 선택이구만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으니 다시는 그런 말씀 꺼내지 마셔요. 명옥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밭일을 정리하고 있던 명옥은 동네 어귀에서 익숙하지 않는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매파였지요. 여기가 명옥이네가 맞는가잉? 제가 명옥이구만요. 매파는 잠시 그녀를 훑어보더니 마당으로 들어오며 말을 했지요. 마침 자네에게 혼담이 들어와 내 이렇게 찾아왔구만. 명옥은 매파의 말에 놀라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에게도 혼담이라니? 그동안 마을 안에 떠돌던 좋지 않은 소문들 탓에 명옥이에게는 어떤 혼담도 들어오지 않던 터라 더욱 매파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요. 산 너머 30리 밖에 사는 덕삼이라는 선비가 혼처를 구하고 있구만. 그 덕삼이는 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가난하지만 성품이 곱고 효심이 지극한 선비구만. 명옥은 눈을 깜빡이며 매파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삼십리 밖 마을이라고는 하지만 그곳에서도 분명 내 소문은 돌았을 터인데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매파의 얼굴에는 거짓의 기색이 없어 보였지요. 아주머니 그쪽 집안에서 정말 저를 혼처로 원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는구만. 덕삼이네 어머니가 성품 좋은 며느리를 찾고 있는데 어디에서 자네 소리를 들었는지 자네가 그렇게 부지런하고 어진 사람이라며 나에게 좀 알아봐 달라 간곡히 부탁하더구만. 부지런하고 어질다. 명옥이는 이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도둑이니 기방 출신이니 하며 비웃었지만 삼십리 밖 그 집에서는 자신을 부지런한 여인으로 여긴다니. 명옥이는 이번이 자신이 새 출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곧바로 시집을 가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산 너머 삼십리 밖에 살고 있는 덕삼이에게 시집을 간 명옥. 그녀는 가슴속에 부푼 희망을 가지고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아가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구만.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이제 여기가 네 집이니 마음 편히 지내거라. 명옥의 시어머니는 기품이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도 명옥을 대할 때의 표정에서는 따뜻함이 묻어났지요. 하지만 시어머니와는 반대로 남편 덕삼이라는 작자는 매파의 말과는 다르게 명옥이에게 서툰 인사만 건넨 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더니 책을 펼쳐놓고 공부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덕삼이는 이제 곧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 네가 좀 이해해 주거라 애미야. 남편 덕삼이의 기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 명옥이 부부의 일을 하기 위해 남편과 합방을 하려 치면 어김없이 몰래 집을 나서는 것 아니겠어요. 하루는 명옥이 결심을 하고 남편의 뒤를 몰래 밟아보니 덕삼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동네 주막이었지요. 명옥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 덕삼이는 그곳에서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소란스럽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누구요? 우리 덕삼이 아닌가? 아니구만 거 장래에 관직이 들지도 모르는데 덕삼이 대감님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하이고 과거는 무슨 얼어 죽을. 복잡하게 과거니 글공분이 하는 것보다야. 이렇게 자네들하고 술이나 마시고 살 수 있으면 그만이지. 그놈의 과거 소리는 아주 지긋지긋하구만. 명옥이는 그제야 남편이 그저 공부를 하는 척하며 어머니에게 기생하며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명옥의 시어머니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언젠가 아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할 거라는 기대를 가진 채 아들의 뒷바라지에 매달리고 있었지요. 우리 덕삼이는 그저 조금 늦을 뿐이구만. 언젠가 과거 시험에 꼭 급제를 해서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내가 믿고 있구만 그래. 그때는 나도 좀 호강을 누려보겠지.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한다고. 서방님은 애초에 공부에는 관심조차 없는데 어머님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다냐. 아니면 보고도 그저 모른 척을 하는 것이다냐. 이게 내가 도둑질로 버텨왔던 삶보다도 더 허망하구만. 명옥이는 그제서야 왜 이 집안이 이렇게까지 궁핍한 삶을 이어가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체 없는 희망에 의지하며 현실을 외면한 삶이 모든 것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명옥이 시집을 온 지 반년이 지나 시댁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명옥은 여전히 시어머니와 함께 밭을 일구고 집안일을 하며 분주한 나날들을 보냈지만 최근에는 시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쇠약해지는 것이 보여 마음이 무거웠지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조용히 명옥이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애미야,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갔지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 그런지 우리 덕삼이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힘에 부치기 시작하는구나.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더 나서서 품삯이를 늘리겠습니다요. 어떻게든 집안은 제가 꾸려나갈 테니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되구만요.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을 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이런저런 밭일과 품삯일로 한 세월을 저 덕삼이를 뒷바라지 해왔는데 그것이 품삯일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 않겠냐잉? 사람이 말이다. 각자 잘하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냐잉? 명옥이는 순간 시어머니의 말끝에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시어머니는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지요. 이제는 말이다.
네가 좀 나서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네가 원래부터 잘하는 걸로 말이다. 명옥이는 순간 머리가 띵하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지요. 그리고 이 집에서 왜 굳이 자신을 며느리로 들이려 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제가 여기 사정을 잘 모르니 이 마을에서는 믿을 만한 장물아비 찾는 일이 어려울 것 같구만요. 예전에는 제 물건을 처리해주는 장물아비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그쪽 사람들을 전혀 모르니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했지요. 애미야, 내가 그런 일을 비록 해본 적이 없지만서도 그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구만.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 너는 네 재주만 잘 부리면 되구만 그래. 깊고 고요한 밤, 달빛은 희미하게 마을을 비추고 있었지요. 명옥은 검은 옷을 걸치고 복면으로는 얼굴을 가린 채 발소리를 죽이며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홍배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홍배대감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천석군 부자였는데 그의 부는 마을 사람들의 땀과 피를 짜내며 이룬 것이었지요. 그렇기에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속으로는 그를 미워했지만 홍배대감의 권세에 눌려 불만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여 부자가 된 양반을 조금 턴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구만. 잠시 후 집에 도착한 명옥이는 곧장 시어머니가 계시는 안방으로 가서 그녀에게 비단 한 필을 꺼내어 건넸습니다. 애미야, 이게 웬 비단이다냐? 참말로. 내 세상에 이렇게 고운 비단은 처음 보는구만. 명옥이에게 비단을 건네받은 시어머니는 서둘러 비단을 방바닥 삿자리 아래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삿자리 아래에 숨겨놓으면 그 누구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구만. 애미야, 이제 우리가 덕삼이 뒷바라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기뻐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명옥이는 그동안 품었던 말을 시어머니에게 꺼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구만요. 시험에 붙을 생각도 없고 그저 매일 밤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나 명옥이는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덕삼이 과거에 급제할 나를 굳게 믿고 있었기에 굳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을 꺾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명옥이는 속으로 삼킨 말을 대신 미소로 바꿔 시어머니에게 지어보였습니다. 너가 정말 우리 집에 복덩이로 들어왔구나. 네가 이렇게나 착하니 이제 덕삼이만 과거에 합격을 하면 우리는 잘 될 일만 남았구만.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명옥이는 기뻐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서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홍배대감의 집에서는 아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홍배대감이 아끼던 고급 비단 한 필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홍배대감은 비단이 없어진 것을 알아채고는 노발대발하며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비단을 오늘 당장 찾아오지 못하면 너희들 전부 밥줄 끊길 줄 알아라. 마을에 있는 모든 집을 뒤져서라도 반드시 비단을 찾아와야 할 것이야. 홍배대감의 하인들은 명옥이의 소문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던지라 자연스레 명옥의 집을 의심하였지요. 그리하여 대감의 하인들은 그날 오후 덕삼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명옥의 집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거 주인장 나오시오. 우리 대감님의 물건을 훔쳐간 것을 다 알고 왔구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명옥의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평생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대감의 하인들 앞에서 제대로 입조차 열 수가 없었지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는 숨길 것이 없으니 얼마든지 확인하셔도 되구만요. 하지만 명옥은 시어머니와는 반대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웃으며 하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인들은 잠시 명옥의 침착한 태도에 의아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기에 개의치 않고 곧장 부엌부터 안방까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거 다 알고 왔으니께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고 싶으면 미리 내놓는 것이 좋을 거구먼. 안방을 뒤지던 하인들이 이제 방바닥을 살피며 삿자리에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비단을 삿자리 밑에 숨긴 게 틀림없었기에 하인들이 삿자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발각될 참이었으니 그녀는 속으로 탄식을 뱉으며 손끝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이제 참말로 끝이구만.
하지만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하인들이 삿자리를 걷어 올렸지만 비단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참말로 이상하다. 내 분명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디. 여기 말고는 숨길 곳이 더 이상은 없는디 말이오. 대감의 하인들은 결국 포기한 채로 마지못해 명옥이에게 말했습니다. 거참 신뢰가 많았구먼. 그런디 우리도 대감 어른의 명을 받아 어쩔 수가 없었구먼. 괜찮습니다. 이래서 저희 집에는 숨길 것이 없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괜한 힘만 빼셨구만요. 하인들은 실망한 얼굴로 명옥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에도 한동안 시어머니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숨을 헐떡였지요. 홍배대감의 하인들이 떠난 뒤 집안에는 깊은 고요가 내리앉았습니다. 애미야, 내가 분명히 삿자리 아래에 비단을 숨겨두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비단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란 말이냐? 명옥은 말없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시어머니를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 앞에 서더니 솥뚜껑을 열고 물에 담긴 쌀을 조심히 헤치자 쌀 아래에 비단 한 필이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방에 숨겨두면 하인들이 당연히 그곳을 의심할 거라 생각했구만요.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미리 옮겨둔 것이고요. 만약 어머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하인들이 부엌을 뒤질 때 어머님을 보고 필시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아이고 애미야, 참말로 네가 우리 가족을 살렸구나. 네 지혜가 아니었으면 그 홍배대감이 우리 목숨을 어찌했을지 모를 일이었구만. 이제 이 피단은 말려서 어머님께서 장에 내다 파시든지 옷을 지어 입으시든지 하셔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식은땀을 흘렸지요. 내 이 무서운 것을 어찌 팔 수가 있겠니? 장에서 팔다 들키면 진짜 우리 가족의 목숨이 다 날아갈 것이 분명하구만. 내가 도둑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에게 그런 말을 꺼냈구나. 너는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냈지만 네가 살아온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이었는지는 꿈에도 몰랐다 그래. 시어머니는 비단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는 결심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비단은 얼른 아궁이에 던져서 태워버리자꾸나. 이제 다시는 도둑질 같은 건 생각조차 하기가 싫구나. 뭔가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야. 명옥은 시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듣고는 어딘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을 했지요. 어머님, 그런데 이 비단 말고도 태워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응? 그것이 무슨 말이냐, 애미야? 그날 밤 덕삼이 주막에서 돌아오자 명옥은 시어머니를 안방에 모셔놓고 남편 덕삼이를 불렀습니다. 덕삼이는 방에 들어와 앉으며 아내의 심각한 얼굴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명옥은 품속에서 훔친 비단 한 필을 덕삼이 앞에 내보였지요. 서방님, 이 비단은 홍배대감 집에서 훔쳐온 것입니다. 명옥의 말에 덕삼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홍배대감 집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말이란가? 당신 지금 그것이 발각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고나 하는 소리란가? 알고 있고 말고요. 우리 가족 모두 죽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저는 이 비단을 아궁이 불에 태워버리고 이제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서방님께서도 도둑질을 멈춰주셔야겠고요. 덕삼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 것이오? 서방님께서는 글 공부에 흥미가 없으면서도 공부하는 척만 하여 집안의 모든 살림을 어머님에게 떠넘기셨지요. 그리고 매일 밤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것이 일상이었고요. 그렇게 서방님께서는 그동안 어머님의 시간과 인생을 도둑질 해오신 겁니다. 그 말에 덕삼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평생 도둑질이나 해온 당신이 글 공부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서방님, 이제 그 도둑질도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인생을 착취하며 사는 건 이제 그만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는 허울 좋은 공부에 인생을 기대지 말고 자신의 삶을 직접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단과 함께 책을 불태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인 명옥의 말에 덕삼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이 명옥의 입을 통해 날카롭게 드러나자 그는 더 이상 변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서방님께서 그렇게 정결정을 못하시겠다면
제가 이 비단을 홍배대감에게 돌려드려야겠네요. 그제서야 덕삼이는 다급히 명옥이를 붙잡았지요. 마누라. 아니 부인. 내가 잘못했소. 부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 비단과 책을 함께 태우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태우지 않든지 선택은 서방님께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비단만 따로 태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하시지요. 그러자 마침내 덕삼이는 고개를 떨구며 체념한 듯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좋소. 이 비단과 책을 함께 태웁시다. 덕삼이는 서재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책을 모조리 꺼내와 아궁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명옥은 그 위에 비단을 올려놓았지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며 책과 비단은 천천히 불에 휩싸여 갔고 명옥과 덕삼은 그 모습을 말없이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명옥은 시댁의 생활을 새롭게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친정집에서 소 한 마리를 얻어 시댁으로 데리고 와 덕삼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지요. 서방님, 이 소로 묵은 밭을 갈아엎고 이제 새롭게 농사를 시작해 봅시다. 덕삼이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명옥의 굳은 결심을 마주하자 그도 서서히 마음을 다잡았지요. 후일 시간이 지나 한여름의 태양 아래 덕삼이는 논에서 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아내 명옥이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훔쳤지요. 그리하여 명옥이는 남편 덕삼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그토록 그리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둑질로 버텨온 과거는 불에 타 사라졌고 그들 앞에는 농사일과 소박한 일상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